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미국에서는 한국이 절대 핵잠수함을 보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은 핵 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해 2030년까지 실전에 투입하겠다고 천명했었고,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전홍축 우라늄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제의까지 했었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저러한 반응이 나왔던 것인데요. 사실 한국이 최초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던 것은 벌써 20년 전으로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북한의 위협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잠 건조를 승인하면서 362사업으로 불리는 핵잠 건조가 비밀리에 추진됐었습니다. 완전히 비밀로 붙여질 수 있었던 이 사업은 한 기자가 엠바고를 깨고 보도하면서 1년 만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뒤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핵잠 도입을 천명했으니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습니다. 미국 랜드 연구소 R&D 코퍼레이션의 브루스 베넷은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반대할 것이라며 말을 잘랐고, 주한미군 특전사령부 작전참모 출신 데이비드 맥스웰은 한국은 핵잠수함이 필요하지 않다며 대놓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한국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 때문에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없어 핵잠수함을 개발할 수 없다, 또는 핵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다 등등의 반응을 보이는데, 오늘은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핵과 관련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을 하나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도대체 핵잠수함이야 핵잠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아무래도 북한이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지난 9월 8일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잠수함 발사탄 도미사일 SLBM을 장착할 수 있는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인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군은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며 평가절하 했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ICBM에 이은 SLBM까지 보유하면서 해상에서의 위협도 현실이 됐습니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은밀히 움직이기 때문에 사전에 움직임을 탐지해 무력화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려면 최소 23배 빠른 속력을 내면서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핵잠이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주변국과의 해양 영토 분쟁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은 독도를 빌미로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중국은 해양경 계획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도 관할권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비대칭적 전략 수단으로 핵잠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현실적으로 핵잠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한미원자력 협정 때문에 개발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만, 한국은 핵잠 도입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개정된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우라늄 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핵원료를 공급한다면 이는 오로지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죠. 이를 핵잠과 관련해 살펴볼까요? 핵잠은 핵분열을 통해 발생되는 에너지로 엔진을 가동시키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에서 활동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보통 디젤 잠수함의 경우 34일에 한 번씩 수면으로 올라와 연료를 공급해야 하므로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잠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통해 에너지가 공급되므로 이론적으로는 평생 수면 아래에서 기동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량 공급이나 승조원들의 안전을 위해 34개월로 한정하고 있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처럼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차고도 넘치는 상황이지만, 문제는 연료 수급. 핵잠을 건조하더라도 연료가 수급되지 않으면 핵잠은 고철에 불과하며 그 원료인 우라늄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를 5%로 농축시킨 것이지만, 핵잠에서 사용하는 핵원료는 20% 농축된 우라늄입니다.
이마저도 프랑스가 루비급의 20% 농축 우라늄을 성공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고고익선입니다. 높을수록 효율이 높으니까요. 프랑스만 20% 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 등은 핵무기로 전용이 가능한 90% 농축 우라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한미원자력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즉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까지 직접 농축할 수도 있지만 농축하는 순간 일본과 중국 등의 반발이 예상돼 사실상 쓸 수 없는 카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20% 농축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인데 현재 프랑스에 이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하고자 할 때만 협의가 필요한 것이지 미국산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의 농축 우라늄 수입은 금지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핵잠이라는 민감성 미국에 대한 예의 때문에 미국산 우라늄을 고려하는 것이지 한미원자력 협정에 발목 잡혀 핵잠을 개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오해 중 하나가 핵잠이 핵무기와 관련된다고 보는 것인데 이 역시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둘은 전혀 관계가 없죠. 인류 최초의 핵잠으로 불리는 미국의 USS 노틸러스 USS 노털러스는 핵무기를 탑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미국과 러시아를 잇는 가장 빠른 바닷길 북극해에서 작전을 위해 건조됐습니다. 즉 핵잠은 잠수함이면서 그 원료가 농축 우라늄일 뿐이고 핵무기는 농축 우라늄 자체를 폭탄으로 만드는 겁니다. 목적이 다른 것이죠. 사실 기술적인 난이도로 보자면 농축 우라늄을 이용 핵잠을 개발했다면 핵무기는 이미 만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면 기술적으로 핵무기 상업용 원자로액 잠수함 순으로 난이도가 높으니까요. 핵무기는 우라늄 235와 같은 물질을 90% 이상 고농축하면 됩니다. 즉, 농축 기술만 가지면 폭탄 개발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 난이도가 상업용 원자로입니다. 원자로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농축된 우라늄 5%의 핵분열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이를 전기로 변환하고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가동시키려면 핵폭탄보다 훨씬 더 고난이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벌써 수십 년간 원전을 운영 중입니다. 기술력 끝판왕은 단연 핵잠인데요. 왜냐면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승조원의 피폭을 최소화해야 할 뿐 아니라 안전성까지 확보해야 하니까요. 변화무쌍한 해저 환경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교전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원자로를 가동시켜야 하는 만큼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작년 9월 공개한 북한의 핵잠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이고 북한만이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혹 한국 정부가 핵잠용 원자로를 개발해 실전에 투입시켰다는 뉴스가 들린다면 한국은 이미 핵폭탄 또는 핵무기 제작 기술을 완성했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 핵무기나 핵폭탄, 핵잠 기술을 개발했다는 뉴스는 없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세계적인 난제로 꼽혀온 방사성 요오드의 누출 및 이동을 99% 이상 차단할 수 있는 천연물질을 세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보통 방패물이라 불리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핵연료를 일컫습니다. 하지만 이는 방패물의 극히 일부입니다. 방패물은 방사선이 사용되는 모든 곳, 원전은 물론이고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도 엄청난 방패물이 나옵니다. 그중 방사선이 약한 것을 저준 위폐기물, 강한 것을 고준 위폐기물이라 부릅니다. 저준 위폐기물은 원전 직원들이 사용하는 작업복, 장갑, 덧신 등이 있고 고준 위폐기물은 원자로에 투입했다가 꺼낸 사용 후 핵연료가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고준 이방사성 폐기물이란 열 발생량이 EKWM 반감기 20년 이상인 알파선을 방출하는 핵종으로 방사능 농도가 g당 400베크렐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기간에 걸쳐 강한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가장 위험해 특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이러한 방패물은 저준이든 고준이든 방사선이 방출되기 때문에 인간의 거주지와는 완전히 격리된 공간에서 처분되어야 합니다. 보통 저준 위폐기물은 천층 처분, 즉 땅을 얕게 판 후 콘크리트로 처분고를 만든 후 이곳에 폐기합니다.
처분고가 다 차면 사이사이에 몰타르 등을 채우고 그 위에 점토, 모래, 자갈, 아스팔트 등으로 다중방수 복토층을 만들어 방사선물질의 방출을 막죠. 혹은 인위적으로 지하 동굴을 만들어 방벽을 세운 후 보관하는 동굴 처분 방식도 있습니다. 그 국가의 지형에 따라 달라지는데 프랑스, 미국, 영국, 일본은 천층 방식을, 독일, 스웨덴 등은 동굴 처분 방식을 씁니다. 한국의 경우 2014년 12월 경주시 문무대왕면 봉길리에 동굴 처분 시설을 완성해 운영 중에 있고 작년 8월 같은 지역에 표층 처분 시설을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고준 위폐기물 처분 시설도 아직 운영되지는 않지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고준 위폐기물은 월성 원자로 등에서 발생한 사용 후 핵연료가 대부분인데 현재는 발전소 내 수조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전은 가장 효율적인 전기 생산 시설이지만 방사능 유출이라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 그런데 핵분열 시 발생하는 핵종에는 방사성 요오드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방사성 요오드의 반감기는 8일로 굉장히 짧지만 후쿠시마 원전 폭발과 같은 폭발 초기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를 극소량 사용하면 갑상선암 등의 질병 치료에 사용 가능하지만 적정량을 넘어서면 오히려 갑상선암을 발생시키는, 그런데 이 물질의 특징이 우라늄이나 세슘 등 다른 핵종들과는 달리 음이온의 성질을 가져 사용 후 핵연료를 감싸는 완충제나 주변 암석에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는 특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를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빠르게 흡수시키느냐가 세계적인 난제였는데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승엽, 권장순 박사가 해결했습니다. 연구팀은 오랜 연구 끝에 방패물을 보관하는 구리용기가 부식되면 구리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물질이 지하수의 탄산이온을 만나 천연광물인 공작석의 AlACHIT이 자연적으로 생성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공작석이 방사성 요오드만 선택 흡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단단한 광물인 마샤이트 MARSHIT로 재탄생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용 후 핵연료를 구리로 만든 용기로 감싸 지하 깊숙이 보관하면 구리용기가 부식되어 발생되는 구리이온이 지하수의 탄산이온과 결합해 공작석이 만들어지고 그 공작석은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흡수해 마샤이트 광물로 변신하고 계속 몸집을 키우는 겁니다. 이런 성질 덕분에 공작석을 이용하면 방패물 처분장 밖으로 흘러나가는 방사성 요오드를 99% 이상 영구히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연구를 잘 활용하면 방패물 처리장 주변에 별다른 기계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방사성 요오드를 지하에 계속 붙잡아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원전에서 방사성 요오드를 선택적으로 제거한 정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고 이로써 원전의 안정성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이 연구 성과는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13일 트럼프가 또다시 뉴저지주 와일드우드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는 그들의 군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며 우리는 42,000명 실제 28,500명의 군인이 있고 그들은 우리에게 거의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리 조선업을 가져갔고 컴퓨터 산업과 많은 다른 산업을 가져갔다며 한국은 많은 돈을 벌었고 돈을 낼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달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도 똑같은 주장을 했는데 당시 CNN 방송은 최소 32개의 오류를 확인했다라고 보도할 정도로 트럼프의 주장은 거짓투성이었습니다. 조선업을 한국이 가져갔다고 하지만 이미 미국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조선업은 스스로 자멸한 지 오래됐고 중국이 저가 공세로 치고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한국 조선업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 이제 미국이 한국의 힘을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산업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도 태평양 사령관 인준 청문회에서 세뮤얼 파파로 지명자는 한국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이 동맹 및 파트너국 중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존 햄리 소장도 주한 미군은 돈을 받고 한국을 지키는 용병이 아니다.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해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게 분담금을 높이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임 시절 분담금을 5배로 늘리려고 하며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실제로 지시한 바 있었고 2기 임기 때에는 이를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1966년 합의한 주한미군지 위협정 SOFA 제5조에는 미국은 한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주한미군의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이 부대 운영과 유지비를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980년대 미국 재정적자 확대와 한국의 경제성장이 겹치면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그때부터 내기 시작해 매번 협상 때 오르기 시작했고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 원에 달하는데 총 비용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직접 지출 외에도 카투사 병력 및 세금 감면, 항공철도 이용료 면제 등 간접 지원 규모도 1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SOFA 협정에 따르면 지급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혈세를 들여 직접 지원금 1조 1,833억의 간접 지원 비용을 합해 약 2조 5천억 원을 지급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트럼프 변수에 대비한 듯 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통상 협상은 기한 만료를 1년가량 남기고 개시되는데 한미는 11차 협상이 만료되는 2026년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조기 협상에 착수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대선 전에 조기에 마무리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협상에 나서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시도에 하나의 방어벽을 쌓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협상이 마무리된다 하더라도 한미연합훈련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라면 이미 협상이 끝났어도 다시 분담금을 올리려는 시도까지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를 받아들이고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트럼프 2기에서는 사실상 북한을 핵무장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핵보유와 전술핵 배치 등 핵억지 능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을 배치하면서 분담금을 내며 안보적인 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 또한 주한미군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로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004년 전국에 흩어진 미군 기지를 경기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에 모아놓았는데 이 기지가 사실상 중국 견제 맞춤형으로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도발하면 이곳에서 곧바로 미사일로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서 미 본토로 미사일을 발사하면 알래스카에서 탐지하는데 15분이 걸리는데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8초밖에 안 걸립니다. 이 때문에 중국과 북한 공격에 대한 미 본토 방어에도 주한미군이 결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지난 재임 시절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자 당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3차 세계대전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이 있는 것이라며 맞섰다고 했습니다. 또한 공화당 벤 세스 상원의원이 우리는 한국인 복리후생이 아닌 미국인 보호를 위해 한국의 병력과 군수품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는 예고된 수순으로 보이는데 한국은 절대로 트럼프에게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를 기회로 독자적인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으로 서울을 공격하면 미국이 평양을 핵으로 공격해야 하지만 북한의 ICBM이 미국 본토까지 공격이 가능하기에 이런 위험을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전술핵으로 지방 군사시설이나 항만, 공항 같은 곳을 타격했을 때 미국이 핵 보복을 해줄 것이라고 전혀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국방전문가 콜비 전 부채간부는 최근 미국이 자국 도시들을 희생하면서까지
한국을 북한 핵 공격에서 보호하지 않을 것이므로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이 남한을 핵으로 공격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는데 최근 중국도 본토 두 곳에서 서해로 진입한 16대의 HUK 핵폭격기를 동원해 한국의 용산 대통령실 국방부가 오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 대구 캠프 캐럴과 캠프 헨리, 부산 등지를 타깃으로 미사일 투발 훈련을 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북한과 중국 모두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이 시급하다는 핵무장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하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난 2021년 미국의 두 정치학자는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할 경우 미국이 정치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시작해도 전문가들은 심각한 제재에 직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이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대도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안보리 제재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용인 아래 한국이 핵을 갖게 된다면 반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제재하려 들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한국의 핵보유를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대표적 인물인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가 지난 2022년 한국의 핵보유 추진 시 미국이 안보리 제재안이 채택되는 걸 막아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서 제재안을 채택하려 하면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해서 주한미군 철수가 정말로 이뤄지고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단 6개월이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물질 추출 기술과 레이저, 농축 기술, 핵 개발을 위한 기폭 유도장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6개월 안에 20KT 길로톤 1KT은 TNT-1000의 폭발력급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실험의 경우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가상실험을 통해 대체할 수 있다며 우리도 현재 충분히 기술력이 있어 핵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뿐이란 사실을 북한이 알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유일의 한국학 석자 파체코 파르도 교수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트럼프가 재선되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무임승차 대신 한국이 나서서 자국 안보에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을 반길 수도 있다라며 많은 서방 관리들은 아마도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핵무기와 맞서야 하는 지역에서 한국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핵무장을 함으로써 직면할 수 있는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온전히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 확산에 반대하는 세계적 규범은 강하다. 그러나 핵무장을 하려는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유대는 더 강하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뀔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방사청장이 깜짝 발언을 하면서 그간 뻔뻔하게 분담금 지급을 미웠던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인리를 중국이 나서 옹호하면서 숟가락을 얹는 등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KF-21이 보인 고랑에 중국이 깜놀하며 조용히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최초 양산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KF-21의 연이은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 수년 동안 골머리를 앓게 했던 KF-21의 공동개발국이 새로 교체될 것으로 보이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분담금 지급을 미루던 인리를 드디어 손절할 거라는 방사청장의 깜짝 발언으로 드디어 알터니가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인리를 대체할 KF-21 사업 참여국이 우방국과 다름없는 폴란드라 향후 KF-21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엄동환 방사청장은 폴란드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KF-21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폴란드 방산업체를
KF-21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깜짝 발언을 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폴란드의 KF-21 사업 참여설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폴란드의 KF-21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과 폴란드의 방산협력 협력이 현재 기본 수출 계약이 체결돼 있는 K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FA50 경공격기 말고도 다른 분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엄 청장은 폴란드의 방위산업 역량은 2차 수출 이행 계약 시 기술 이전으로 현지 생산 혜택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K239 천무용 유도탄이 현지에서 생산된다면 제3국으로의 공동 수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는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지역 내에 한국산 무기 체계를 수출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는 폴란드와의 방산협력 전까지 한국의 유럽 방산 수출은 주로 K9 자주포 중심이었다면서도 하지만 이제 한국과 폴란드는 공동 수출을 모색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한국산 무기 체계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수출되면 폴란드가 부품 공급을 위한 유지보수 서비스 등 통합 물류의 허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우리 방사청의 이번 폴란드 방문은 폴란드와의 2차 이행 계약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폴란드의 수출입은행 개정 추진을 알리기 위해 이뤄졌는데요. 실제로 국내 방산업체들은 K 전차 2차 계약분 820대, K9 자주포 잔여 물량 308문을 폴란드에 공급해야 하지만 수출금융 지원 문제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25조 35조 원으로 확대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3건이 계류돼 있어 폴란드와의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산업연구원은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의 무기 계약을 철회할 경우 정부의 글로벌 방산 수출 4대 강국 진입 목표 달성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폴란드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폴란드 현지 분위기는 그리 걱정할 만한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서 엄 청장이 안제이 그지브 폴란드 국방위원장을 만나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폴란드와의 거래에서 걸림돌인 금융 지원을 위해 폴란드 신용한도 증액 동의는 물론 법 개정안 채택을 언급하며 우려를 잠재웠기 때문입니다. 이에 안제이 그지브 위원장은 한국산 무기의 큰 장점은 나토 시스템과의 상호 운용성이 가능하고 무기 자체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한국산 무기를 통해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수출입은행이 폴란드에 대해 더 높은 신용 한도를 얻을 수 있도록 동의하길 바란다고 어필했습니다. 이날 우리 방사청은 마르친 쿨라세크 폴란드 국가자산부 차관과도 만나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무기거래 협력 회담을 가지며 끈끈한 관계를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마르친 쿨라세크 차관은 폴란드 무기 산업은 한국 산업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기술 개발의 기회뿐 아니라 새롭고 매우 효과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사청은 폴란드의 러브콜에 따라 현지의 방산협력 지원관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으로 우리와 방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와의 후속 조치 실행에 집중할 거라는 방침입니다. 방산협력 지원관은 수출사업 지원 또는 국제공동연구개발의 이행관리 및 감독을 위해 국외에서 근무하는 방사청 소속 공무원을 말합니다. 이렇듯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KF-21 공동개발국인 인니와의 관계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대통령 선거를 한창 진행 중인 인니에서 프라보어 수비안토 현 국방부 장관이 삼수 끝에 대권을 거머쥘 것으로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KF-21 사업이 파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KF-21 사업이 파기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앞서 14일 인니에서 표본 개표가 95% 진행된 가운데 프라보어가 득표율 59%를 얻어 경쟁 후보를 멀찍이 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 개표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되지만 결선 투표 없이 프라보어의 승리가 확정될 가능성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프라보어 후보는 한국과는 악연이 있는데 그가 국방장관을 지낸 시절 KF-21 전투기의 개발 사업 분담금 납부를 중단하고
기술 이전을 확대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현재 인니가 연체한 분담금은 9,911억 원에 이르는데 프라보어가 KF-21 개발 사업에 제동을 건 주도적인 인물인 겁니다.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인니 국방부는 한국엔 예산 부족을 얘기하면서도 프랑스에게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프라보어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만큼 인니가 분담금을 지불해 우리와 방산 협력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기술 이전을 더 요구하며 지금처럼 분담금 지급을 계속 미룰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동안의 인니의 행태를 보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상태로 심지어 최근에 과거 인니가 주문한 T-52 훈련기 사업도 재정이 부족하다며 1년이나 지불을 미룬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실제로 KAI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2022년 매출로 인식됐던 인니 T-50 훈련기 사업이 1년이 미뤄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내년 6월 공급할 예정이었던 6대의 T-52 훈련기 납품이 이듬해인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앞서 2014년 KAI는 우리 공군 조종사 교육을 위해 개발한 최초의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기반으로 만든 T-52 16대를 인니에 수출했었습니다. T-52의 경우 훈련기로 분류되지만 기존 T-50과 달리 레이더와 무장 장착이 가능해 FA-50급의 경공격기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만큼 인니에서 눈독을 들인 기종입니다. 이런 이유로 2021년에도 인니는 T-52 기체 6대를 추가 주문했지만 인니 국방부가 자금 문제를 이유로 도입을 1년 늦추면서 KF-21에 이어 훈련기 도입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는 인니의 발악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논란이 된 KF-21 자료 유출 사건에 이어 제대로 뒤통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중국에서 보람의 사업이 껍데기라며 황당한 반응이 나와 그저 어안이 벙벙할 지경입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이 KF-21 개발 사업의 난항을 겪고 있으며 보람의 사업에 속은 인니가 안타깝다는 보도를 내보내면서 이때다 싶어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빴는데요. 중국 언론들은 한국은 보람의 사업을 통해 5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중국의 항모 전단을 몰살시킬 계획이었지만 실패로 귀결되는 분위기라며 인니를 등에 업고 중국을 견제하려 했지만 KF-21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인니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 역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보람의 전투기 성능 문제 때문이라며 최근에 인니 기술자가 KF-21 기술 유출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자신만 하던 한국이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유일한 공동 개발국이었던 인니가 기술 유출을 시도했던 것도 예상보다 보람의 성능이 떨어지자 사업에서 발을 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니에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도 분담금을 낼지 장담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해보면 현재 인니는 보람의 전투기 개발로 인해 얻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의 속임수에 빠진 인니가 불쌍하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터무니없는 비난과 억측에 대해 우리 측에서도 강경하게 나올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KF-21의 능력은 이미 전 세계에서 극찬 중으로 중국의 주장이 한낱 소설에 불과하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실제로 지난 1월 KF-21 시제기 2호기는 고바등각 조종 안정성 비행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공군 전투력 신화를 다시 썼습니다. 당시 KF-21은 환상적인 기동을 선보이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뽐냈습니다. 바등각이란 항공기 날개의 시위선과 공기 이동 방향이 이루는 각으로 제 앞부분을 상하로 움직여 공격할 수 있는 각도라는 의미에서 공격각이라고도 불리는데 통상 전투기의 바등각 한계치는 50도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KF-21은 이번에 상승각을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000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데 성공하며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은 가장 극한의 기동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투기의 전투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독보적인 전투력을 입증해내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제대로 경악하게 만든 건데요.
중국과 인니의 숱한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KF-21은 그 자체로 경쟁력을 입증하며 나날이 드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드디어 인니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우리 방사정장이 깜짝 발언을 하면서 그간 뻔뻔하게 분담금 지급을 미웠던 인도네시아가 정말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분담금 지급을 미투던 인니를 드디어 손절할 거라는 방사정장의 깜짝 발언으로 드디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인니를 손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인니를 대체할 KF-21 사업 참여국이 우방국과 다름없는 폴란드라는 터라 향후 KF-21의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인데요. 오늘은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 국가의 향후 거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난 2월 14일 인도네시아에서는 2014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예상대로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에 성공했는데요. 문제는 당선인인 프라보워가 KF-21의 분담금 미납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는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 출신으로서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적이었는데요. 인니는 여전히 군부 입김이 강한 데 비해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은 군복무 경력 조차 없는 행정가 출신의 완전 민간인 대통령이었고, 반면 프라보워 당선인은 군 장성 출신이었으니 당연히 프라보워 당선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국방 분야에서 조코 위도도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KF-21의 분담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등 업적 깎아내리기 작업을 계속해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프라보워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이 KF-21의 사업 유지를 두고 인니에 풀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기술 유출 미수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인니를 냉철하게 손절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인니를 베고 다른 나라를 참여시키기 위한 발표를 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한 엄동한 방사정장은 폴란드 현지 군사 매체인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폴란드가 KF-21의 도입을 고려할 경우 폴란드 방산업체를 KF-21의 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깜짝 발언을 해 세간을 놀라게 했습니다. 폴란드의 경우 재작년에 계약한 무기체계 인도 일정에 대해 무리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안보 사정을 감안해 국내 소유분까지 GF 모델로 우선 공급했었는데요. 이에 폴란드 국민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한국산 무기에 대해 한 목소리로 고마움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KF-21의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간단한데요. 자신들 말고는 대안이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KF-21의 개발 과정에서 인니의 역할은 전체 개발비의 20% 수준인 1조 7,663억 원을 납부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동개발을 위해 기술을 공유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한민국과 협력해 연구개발을 진행한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인니를 눈감아 주었습니다. 오죽하면 업계에서는 기껏해야 2조 원 안 되는 금액 때문에 우리가 피땀으로 노력 개발한 기술을 건네주느니 차라리 독자 개발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대한민국은 인니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KF-21 개발 사업에서 진짜 염려스러운 부분은 고작해야 1조 7,663억 원밖에 하지 않는 개발 비용이 아니라 수출이었습니다. KF-21이 아무리 뛰어난 전투기라 할지라도 수출 실적이 저조하면 제대로 없는 게 현실인데요. 실제로 방사정에서 규모의 경제를 산출한 결과 KF-21은 최소 300대 이상을 양산해야 비로소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공군에서 최대 도입하는 수량이 140대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 160대는 수출을 성공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불세출의 훈련기와 경공격기로 명성이 높은 T-50이나 FA-50의 경우 2005년 양산을 시작했었지만 저 수출은 6년이 지난 2011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게다가 그 대상은 바로 인도네시아였는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단칼에 끊어내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인니가 KF-21을 도입할 경우 저 수출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첫 수출을 성공함으로 인해 시장 궤적에도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인니 자체만으로도 현지에서 일종의 보험 개념으로 인니를 손절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니도 이 사실을 인지했었기에 망나니 짓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니의 이런 행동은 시제기가 공개되자 180도 바뀌었습니다. KF-21의 전투기의 종합적인 성능이 도저히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웠던 것인데요. 미국의 이전 겁으로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4대 핵심 기술은 오히려 독자 개발에 성공하게 만들었고 기술 성장이 훨씬 자유로워졌습니다. 덩달아 동급 최고 수준의 스텔스 성능을 갖추면서 벌써부터 KF-21의 블록 3인 스텔스 형상을 논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에서도 KF-21의 시제기의 성능을 두 눈으로 확인하자 인도네시아에 미납 분담금을 대신 납부하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또한 최근 공개된 고바등각 기동은 마치 F-22 랩터를 떠올리게 하는 극한의 퍼포먼스를 증명했는데요. 지난 2월 KF-21 CJ 2호기는 고바등각 조종 안정성 비행 시험을 공군 전투력 신화를 다시 썼습니다. 당시 KF-21은 환상적인 기동을 선보이며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모습을 뽐냈는데요. KF-21은 상승각을 70도 유지한 채 고도 약 38영피트 이상까지 비행해 저속 상태에 도달한 이후 안정된 조종 상태로 복귀하는 데 성공하며 제대로 사고를 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은 가장 극한의 기동력을 테스트한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통해 전투기의 전투력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여깁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KF-21은 뛰어난 성능과 독보적인 전투력을 입증해내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제대로 경악하게 만든 건데요. 발군의 성능까지 보유하고 있으니 많은 나라가 KF-21의 도입을 위해 대한민국에 줄을 서기 시작한 건 인지상정의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IRIS-T, 미티어, AIM-9X 사이드 와인더, AIM-120 AMRAAM, 국산 공대공 미사일부터 KEPD-350 전통 같은 공대지 미사일, 그리고 AGM-84 하푼 국산 공대함 유도탄위까지 미국과 유럽 및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폭넓은 무장 통합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인 KF-21의 범용성은 멀티를 전투기로서 수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에 폴란드에서도 2022년 한 폴 방산 계약 조장기부터 국영 방산기업 PGG의 입을 빌려 KF-21 사업 참여 의사를 공공연히 드러내왔습니다. 심지어 2026년으로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며 KF-21 양산이 시작된 이후 불독 2 개발부터 대한민국과 함께하고 싶다고 제안했는데요. KF-21 전투기의 성능이 확인되자 많은 나라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에서 인니를 포용하고 끝까지 안고 가느냐? 그게 아니라면 썩은 뿌리를 잘 알아내고 새싹을 키우느냐는 결국 대한민국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